수사의 단서. 우리가 여러분이 경찰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관 생각하고 우리 교재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순수한 그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경찰관이라고 하면 어떠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 수사를 하는데 언제 어떠한 범죄가 있다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범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눈앞에서 현행범을 잡았거나 눈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자기가 범죄했는 거 알겠죠. 어디서 뭐 누구를 때리고 있는 것을 봤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현행범이라고 하죠.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바로 그러니까 현행범이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고 수사관이 바로 수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사람이 경찰이나 수사관청에 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범죄를 당했다라고 하는 범죄 신고가 있으면 범죄를 신고했으니까 뭔가 범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범죄 신고, 그럼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범죄 신고를 받으면.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수가 있을 때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가 있을 때 자수 보일지 모르겠네. 자수.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착하니까 혹시 범죄를 저지르면 다 자수하실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그럴 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죠. 자수. 또 뭐가 있겠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피고인이라든지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에 여죄를 추궁한다든지 하는 그렇죠. 경우에 일단 범인으로 잡아서 하기보다도 범인으로 이제 지목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교통사고가 나면 누군가 잘못을 해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못한 사람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가, 당신이 그때 졸질 않았는가, 중앙선을 넘지는 않았는가, 막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이제 딱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사람 예컨대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는 아주 뭐 큰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이렇게 피가 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저쪽 상대방만 거의 다쳤고 이 사람은 거의 다치지 않았는데 다른 건 멀쩡한데 막 피가 막 이렇게 흥건하게 묻어 있다. 상처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너 피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피의자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이 손으로 피를 묻혔어요. 방금 사람을 죽이고 오는 길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범죄 다른 수사를 하다가 그 관련 여죄를 이제 조사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 발견하게 되는. 그때 그러면 살인? 그럼 어디 가서 살인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범죄에 기인한 사망이라는 의심이 있는 사체를 발견했다는 걸 듣거나 봤을 때 그렇죠. 사체 발견하는 게 있어요. 사체 발견. 누가 죽었다. 그 검사의 일 중에 하나가 사체 발견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 거고 사체 발견해서 보면 이게 범죄로 죽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는 거죠. 이거를 법적으로 변사자 검시라고 해요. 변사자 검시라고 하죠. 또 뭐 등등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120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그 표가 있죠.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수사의 단서들이 있게 돼요.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면 경찰 또는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단서를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 본 것처럼
현행범을 경찰이 직접 체포하거나 또는 죽은 사람의 몸을 보거나 다른 수사를 하다가 범행을 발견하는 이런 것들은 이 수사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인지를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에 되는 거고, 한편 자수하는 거, 또 이 범죄 신고가, 근데 우리가 고소 같은 경우가 지금 있는데, 우리 친고죄 고소 같은 경우, 이 고소 같은 걸 보면 경찰은 범죄가 있는지 자기가 직접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범죄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그 경험을 매개해서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직접 범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를, 그랬을 때 범죄를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인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지한다고 그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이 경우에 범죄 인지서를 작성을 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소를 받고 자수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자기가 직접,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를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게 됐고, 이런 경우는 인지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처벌해달라는 그러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인지 없이 바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소나 또 우리가 고발이라는 게 있죠. 고소, 고발, 자수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의 인지 없이 바로 시작돼요. 즉 인지가 있는 경우와 인지 없이 바로 시작되는 것에 어떤 그 행정적인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인지가 있으면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고 이때 사건 번호가 붙어요. 여러분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컨대 2013 형제 5123번 3호 이렇게 사건 번호가 붙게 되죠. 이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렇게 사건을 붙였다 그러면 2013년에 5123번째 접수된 사건이라는 취지이고, 이 접수의 단서가 인지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형제번호라고 통칭을 하고 있어요. 형제번호. 이렇게 이게 뭐 we are brethren 그런 형제가 아니고 형사사건 제 몇 이런 얘기인데 형제번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데 고소장이 들어왔으면 바로 번호가 붙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3 형제 몇차라고 붙은데 이거는 인지사 없이도 번호가 바로 붙는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건은 정식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때 이제 입건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와 요거의 중간 단계의 사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누군가 범죄 신고 중에서 범죄 신고했는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라고 단지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리는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났으니까 이거를 처벌해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일어났으니까 처벌해 달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사건화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단지 범죄가 일어났다고 신고만 하는 거 가지고는 이렇게 바로 사건화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단계로서 이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인지서를 작성을 하는 게 있어요. 인지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범죄 신고나 또는 범죄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고소에 해당하겠지만, 단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소연을 하는 식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진정이라고 하거든요. 진정. 이 진정은 고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진정의 경우에는 바로 사건 번호가 붙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해서 그 수사기관이 진정한 내용을 본 다음에 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범죄 인지서를 작성을 하죠. 범죄 인지서를 작성을 하면 그때 사건 번호가 붙고 사건이 정식으로 처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 범죄 신고나 진정은 수사기관이 직접 체험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범죄를 알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지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하게 될 때는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사의 단서인데, 요 중에서 우리가 여기 본 변사자 검시 이거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른 것은 변사자 검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변사자 검시는 우리 형사소송법 222조에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사체가 많이 발견되겠죠. 뭐 많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사체의 경우에 어떻게 사체가 발견될 수 있겠어요? 자연사고인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검사가 되면 사체가 발견됐다고 하는 보고를 많이 듣고 가게 될 거예요. 우리 법에 이 사체가 발견됐는데, 이거 웬 사체가 발견됐네 하면서 청소부가 가져다가 어디다 처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청소부가 청소하듯이 가져가면 절대 안 되고, 사람의 시체는 항상 그 검사가 어떻게 처분하도록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사체가 발견되는 경우에, 근데 뭐 노숙자가 이렇게 아무 연고 없이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자살률이 많은데 참 고통스럽죠. 여러분이 하여튼 좀 자살이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러분이 곧 미래의 주축이 될 거니까. 어떤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범죄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체들이 발견되게 될 때 이제 검사가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딱 가서 사체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검시라고 해요. 변사자 검시라고. 변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이제 검시가 돼요. 변사자 검시를 하게 되는데, 딱 가서 이제 검사가 봤더니 자살인 게 너무 명백하다. 이러면은 뭐 자살로 처리하고 사체를 유족에 인도하고 이런 절차를 취하죠. 그런데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목이 잘려져 있다. 그러면 어떤 의심이 딱 들어요? 뭔가 살인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딱 느껴지잖아요. 그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니까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사자 검시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딱 가서 죽었는데 이게 자살인지 아닌지, 병사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사체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체에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부검이에요. 부검은 이제 전문가, 국과수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국과수를 해서 부검을 하죠. 그러니까 전문 의사가 이제 부검을 하게 되는 거죠. 부검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법의학 시간에 배웠듯이 이게 하여튼 범죄로 인해서 죽었는지, 또 언제 이 사람이 사체가 됐는지에 대한 많은 단서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검을 하게 되는데, 부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봐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사체 내부에 있는 어떤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체를 열어보는 거예요. 즉 사체를 열어본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몸을 막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것은 그 사체에 대한 강제적인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때 검사가 함부로 사체 부검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다. 이 사체 부검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법적인 통제가 필요하겠다라는 요청이 있게 되고, 그래서 검사가 변사자 사건이 있을 때 가서 보는 것 자체는 그냥 검사의 원래 업무로서 갈 수 있지만, 이 사체를 부검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검증영장이라고 하는데,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사의 단서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불신검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심검문. 불심검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불심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 한번 좀 읽어봐 줄래? 3조 1항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잘 얘기를 하지 않았던 학생이 누가 있나? 자네가 한번 읽어보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1항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네, 거기까지. 그럼 경찰관은 저런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어떤 사람이 뭔가 좀 후다닥거리면서 다니는데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 그러면 딱 서서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뛰어가시나요? 혹시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또는 뭔가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범인은 아니지만 그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있으면 그걸 물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하나 어쨌든 중국에서 온 동포가 이렇게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토막 내고 그런 사건 우리 아시죠? 그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피해자가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때 가서 경찰이 이렇게 가서 조사를 할 수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탐문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때 갔다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권한이 있는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방금 얘기한 것은 이미 범죄가 일어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지금 말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도 물어볼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범죄를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범죄가 생기고 나서만 조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권한을 준 것이죠. 의심스러운 사람 또는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화면에서 파란 부분이 이미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에 거기에 관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권한 이것이 하나 있고 빨간 부분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있어요. 파란 부분, 즉 이미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 범죄에 대해서 확인해가고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범죄를 확인해 나가는 절차를 형사사법이라고 하고 따라서 경찰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사법경찰 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뒷부분, 빨간 부분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죠.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어떤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미연에 조치를 취하는 거고 이것은 사법 일이 아니라 행정 일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찰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을 경찰이 하면 보안 경찰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 작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법 경찰 작용과 보안 경찰 작용이 있고 이 양자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죠. 구별해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도 해요.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입장도 있지만 구별해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관련 관계자를 정지시켜서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직무 질문이라고 해요. 근데 직무 질문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컨대 이렇게 합시다. 둘이 사랑하는 두 연인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남자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좀 보여서 서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세워서 물어보려고 해요. 딱 세워서 너 절도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남자는 자기 애인한테 절도범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물어보는 건 좋은데 애인이 없는 데서 물어봤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또 하나 거리에서 누구를 맞고 물어보면 교통이 막 이렇게 혼잡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안 물어보고 다른 데 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장애가 된다고 이럴 때는 그 현장을 벗어나서 경찰관서에 가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경찰관서로 데려가는 것을 동행 요구라고 해요. 동행할 것을 같이 동행이라는 경찰과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 최성수의 동행은 좋은데
경찰과 함께 가는 동행은 별로 반갑지 않죠. 그러니까 나 경찰과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동행 요구 거절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 좋지 않은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옛날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당시에 이제 그 정부를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들 선배,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밖에 나갈 때 조용히 건장한 두 사람의 그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저 잠깐 저희랑 같이 가실까요? 그래요. 그럼 왜요? 그래 좀 같이 가시죠. 그러면 가요. 옛날에는 싫어요. 그래도 데려갔어요.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고 임의 동행이라는 형식으로 강제로 데려갔어요. 강제로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없어지면 그 길로 어디로 가냐면 뭐 대공분실 같은 데 가가지고 고문도 받고 때로는 죽고 그래서 때로는 몇 달 있다가 뭐 어느 강변에서 사체로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우리 암울한 사태가 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저 조항이 그렇게 임의 동행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많은 인권을 유린한 조항이었었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원래는 구속을 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영장을 받으려면 모든 것이 좀 수사 정보가 오픈돼야 되고 수사기관이 그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몰래 하기 위해서 임의 동행 형식을 하고 저로부터 인권 유린이 너무 많았고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는 사람은 동행을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위법하면 끝인가? 위법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을 하게 되면 그 수사가 다 위법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수사에서 생긴 모든 정보를 안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던가 또 위법하게 데려간 사람은 처벌을 받던가 징계를 받던가 또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과거에도 논리적으로야 그것이 가능했겠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민주화되고 우리 사회가 점점 좋아지면서 이러한 그 적법한 통제가 점점 강화되고 지금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잘 할 수가 없는 그 사회적인 구조가 됐죠.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임의로 임의 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갈 때 나 가기 싫다고 거절을 하면서 티격태격하다가 경찰을 한 대 때렸다. 그러면 폭행죄겠어요, 아니겠어요? 판례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저것은 경찰이 그렇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도 안 되고 폭행도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부당하게 동행이 요구될 때는 경찰관을 때리세요. 때려도 괜찮아요. 때려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그것을 틈타서 어이 잘 됐다. 내가 평소에 경찰 싫었는데 마구 때리고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만약에 칼을 가지고 있으면 질문하는 과정에 경찰관이 위해를 당할 수가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흉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흉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더 나아가서 경찰관이 흉기 소지 여부가 아니고 소지품을 일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이것이 요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아서 좀 하겠어요. 이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권위주의적 시대인데 그때
이런 조사 검사가 많이 했어요. 불신 검문을 해서 검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면 가방, 특히 그 학생들은 당시 유인물을 많이 뿌렸어요. 그러니까 뭐 반체제, 그러니까 그 정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많이 뿌리고 다니니까 그 가방을 열어봐서 그 유인물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뭐 그래서 가방을 열어 보게 되는데, 예, 그때 제가 직접 목도한 건데 어떤 일이냐면, 이건 뭐 좀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주로 그로 열어보는 사람들이 젊은 경찰이잖아요. 뭐 당시에 뭐 의경도 있었고, 그 당시엔 전경이라고 했는데 그런 경찰도 있었고 해서 열어보는데, 남학생은 잘 안 흘려보고 여학생이 가면은 잘 그 핸드백을 열어보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유인물 뿌리는 사람이 남자들이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그 전경 입장에서는 여학생의 가방에 더 관심이 많았겠지. 그래서 자기의 그런 저런 소지품 검사 그런 것을 빙자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당시에는 뭐랄까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 의식이 좀 약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소지품 검사, 흉기 이외의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논란이 아직도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흉기 위에 다른 검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다른 검사를 할 수 있는, 즉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앞으로 압수수색하면서 볼 거예요. 그런 거 외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심검과 관련해서 자동차 검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딱 경례를 하면서 뭐 수고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뭘 하죠? 자동차 딱 세우고 빨간 걸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수고하십니다 하고 뭘 해요? 음주측 하죠. 이렇게 딱 불어보세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지 불어보세요라고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자동차 검문의 일종이고, 이것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통검문이라고 하죠. 도로교통법에서 음주를 하면 그걸 막을 이제 그거 음주 측정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는데 여기에 헌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내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부르게 되는데, 음주운전을 안 한 사람도 부르라고 그러죠. 무조건 부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을 해서 빨리 우리 강의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듣고 싶은데 시간을 잡고 계속 훌륭한 강의라고 그러니까 왜 비웃고 있어요? 계속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헌법적인 권리, 나의 이동의 자유, 빨리 가서 강의를 듣고 싶은 자유, 이런 것들을 막는 거 아닌가? 어떤가? 또 막 부르라 그러고 말이지. 하고 싶지 않은데 행동의 자유도 제한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 근데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왜 제한받아?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제한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왜 제한을 받느냐는 거죠. 네. 응? 공공안전. 여기서 말하는 공공안전이라고 하면 뭐지? 공공안전이 뭐겠어? 그 음주운전하면은 사고 날 위험이 있고, 사고 날 위험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위험하게 하면 다른 사람도 사고 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통이 불안해지게 되니까 교통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측정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물론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데, 왜 범죄를,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안 한 사람을 모두 정지시켜서 하는 것은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이제 태클이 가능한데 그것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저 차량을 딱 운전해 오는 것만 보고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불하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이렇게 증지시켜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보다 더 작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을 안전하기 위해서 정지시켜서 물어볼 수 있도록 우리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경계검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계검문은 뭐냐면 지금 본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에 대한 것이 교통검문이었는데 경계검문은 그 밖에 일반적인 범죄를 상정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서 또는 일반적인 범죄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문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저 위에 교통검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 경계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것은 법이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검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의 불심 검문 규정에 근거를 둘 수 있다. 거기서부터 근거를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은 적법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것이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긴급 수배 검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뭐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이다. 또는 뭐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탈출을 해서 마구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럴 때 이렇게 차량을 막고 제가 물어볼 때 이런 것도 허용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긴급수배 검문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논증으로 허용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